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오늘은 2학년과 1학년이 대학을 가는 2023학년도 그리고 2024학년도 입시에 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사실 학부모님들은 입시에 관해서 많이 불안하고 걱정도 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많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조금만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좀 천천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되나요? 아직? 돼요? 예, 그래서 주제를 2023학년도 그리고 2024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 이렇게 주제는 좀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입시가 무슨 미로처럼 복잡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무슨 난수표 암호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전국에 있는 200개 대학을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 내지는 대학별로 전형이 10개, 15개 되는 그 전형들을 다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엄청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전국의 200개 대학 중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관심 갖는 대학들은요, 5개 대학, 내지는 10개 대학, 15개 대학, 이런 정도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전형을 좀 단순화시키고, 물론 지원 자격에 따라서는 고른 기회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특기자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이런 전형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대학을 조금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전형을 좀 단순화시킨다면은 그렇게 복잡할 것들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이렇게 일단은 입시 환경 변화에 관련된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변화가 되면 뭐 합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입시가 바뀌어지는 것에서 올 3학년이 가장 많이 바뀌죠. 바뀌는 것에서 수능이 변화되는 것, 또 교육과정이 바뀐 것이 본격적으로 대입에 적용되는 것,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가 올 3학년부터 조금 단순화되죠.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에서의 이런 항목들이 일부 축소되는 것들도 포함을 해서 올 3학년은 사실 많이 바뀝니다. 반면에 2학년은요,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올 고3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2022학년도 입시가 그대로 적용돼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대신 지난 4월 30일자로 우리 2학년들이 대학을 가는 2023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이 발표됐는데 보면은요, 전형별로 모집 인원 규모가 다소 바뀐 거,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다소 좀 변화된 거, 이런 거 이외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올 고3 학생들의 그런 대입 제도와 거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학년은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로 바뀝니다. 추가로 바뀌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이런 서류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들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가장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즉 1학년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가 특히 학교생활기록부가 항목이 빠진대요. 봉사도 필요 없고 수상도 안 들어가고요. 동아리도 안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교과 중심으로 가는 건가? 그러면은 정시가 늘었다는데 정시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는데 정확한 걸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이 축소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축소되는 항목을 조금 이해하시고, 그래서 학생부의 항목이 축소된다면은 학교 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보완 활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들이겠죠. 1학년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들이 4개 항목입니다. 4개 항목이 축소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발표된 2023학년도 시행계획을 요약하면은요,
정시가 늘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모든 대학이 정시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 중심으로 정시가 늘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시 규모만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교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등급을 바탕으로 평가를 전형을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같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정시가 확대된 거는 일부 상위권 되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오히려 수시가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증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마찬가지로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유지되는 이런 큰 틀의 기조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논술 전형도 여전합니다. 논술 전형이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유도한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대학에서는 논술 전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은 전국의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전국의 36개 대학에서 306명을 선발해서 사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평균이요. 학교당 평균 306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전년에 비해서 53명만 줄어드는 규모로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학생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자격 요건이 되는 고른기회 전형이 지난해에 비해서 2,000명이 증가해서 전국적으로 약 5만 명 정도를 이 고른기회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서울 지역의 학생들은 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서울, 인천, 경기의 이런 그 수도권 지역 이외의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된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학년들이 대학을 가는 2023학년도 입시에 관련된 거는 지난 4월 30일에 아예 그 대학별로 시행계획, 요강과 비슷한 시행계획이 이미 발표됐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고요. 1학년은 지난 8월 30일자로 큰 틀만 대입전의 기본 계획이 발표됐고 그리고 수능 실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대입전의 기본 사항을 보면은 2024학년도는 2023학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전년도와의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대신 뭐 자기소개서 폐지하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역 인재 선발 규모를 의무화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 1학년인 경우는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네요. 자소서 폐지되고 학종의 서류가 조금 줄어드네요.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능과 관련된 것도 이미 발표된 거에서 202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날짜가 11월 셋째 주에 실시하고 12월 둘째 주에 성적 발표 등 이런 일정이 발표된 걸로 봤을 때는 1학년도 큰 틀에 있어서 제도적인 면에서는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전형의 규모라든지 수능 최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한번 살펴보죠. 사실 뭐 인원을 살펴보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의 대학 규모가 뭐 이만큼 되면 뭐 합니까? 가려고 하는 목표 대학의 전형 규모의 변화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이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서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라는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즉 학령 인구, 출생 인구 뭐 이런 고3 학생 수 이런 거 말고 졸업생과 재학생과 그다음에 대학 진학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라는 숫자가 지금 고3과 고2와 고1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걸 비교해 보면은 우리 2학년들은 같이 경쟁하는 수험생이 어느 정도 늘어요, 어느 정도 줄어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올해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추정 자료로 41만 명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작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졸업생들, 재학생들이 좀 숫자가 늘어날 것 같네요. 라는 이런 변수가 생긴다면 다소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올해 고3 아이들을 41만 2천 명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올해 고2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입학 가능 자원을 40만 명으로, 그리고 고1이 대학을 갈 때는 37만 명 정도로. 그래서 올해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한 8천 명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요. 2학년들은 올해 고3에 비해서 역시 그 12,000명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반면에 1학년은 25,000명 이상이 줄어들 걸로 봐서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3학년이 41만 명, 2학년이 40만 명, 1학년이 37만 명. 그러면은 그 작년에 졸업한 아이들과 비교하면 거의 한 5만 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2학년들이 대학을 가는 2023학년도와 관련된 게 지난 4월 30일자로 발표됐다고 그랬죠. 근데 2023학년도 시행 계획을 보면은요, 4년제 대학 모집 인원 규모가 34만 9천 명. 반면에 그 올 고3 아이들의 그 시행 계획상의 인원은 34만 6천 명입니다. 차이가 나죠. 한 2,000명, 2,500명 정도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모집 정원이 당연히 줄어들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구조조정 등으로 대학의 그 모집 인원도 줄어들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2학년에 대학을 가는 2023학년도와 관련된 건 이미 대학별로 발표가 됐거든요. 늘어요, 모집 인원이. 대학 정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모집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2021학년도에 추가 모집 등의 이런 것들을 보셨죠. 수시 정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들을 추가 모집해서 선발해서 전국적으로 미충원 인원이 상당히 많다, 이런 보도자료를 작년에 들으신 적이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추가 모집까지 해서도 못 뽑은 인원들이 2,000명이 넘더라고요. 그 인원이 올해 이제 2023학년도, 지금 2학년들이 대학을 갈 때 선발할 수 있게 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학년들에 한해서는 오히려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험생은 13,000명 정도가 줄어드는 반면에 대학 모집 인원은 오히려 2,000명 정도, 2,500명 정도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2학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자는 줄어들고 대학의 문은 다소 넓어지는. 글쎄요, 뭐 2,000명 정도 늘어나는 게 얼마나 큰 그 위안이 되겠냐 하지만은요, 2,500명 규모라고 한다면은 대규모 대학은 아니지만은 중급 이상의 규모, 대학 규모, 대학 한 개 대학의 인원만큼 더 늘어난다 그러면 어쨌든 줄어드는 것보다는 당연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거는 인원상에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시 모집 인원 규모를 보면요, 2022학년, 지금 3학년입니다. 3학년들은 수시 모집 인원 규모가 전국적으로 75.7%인데 반면에 우리 2학년들이 대학을 가는 2023학년대는 78%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늘어났다. 그래서 정시 쪽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는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상위권 대학,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 중심으로 일부 대학에서 정시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방대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대학들도 역시 수시 모집 인원 규모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인원 규모가 역대급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요. 일부 대학의 정시가 40%로 늘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표 대학에 가고자 하는 목표 대학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됐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전체적으로 뭐 정시가 늘었으니까 수시 말고 정시요, 뭐 수시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팩트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프가 조금 색깔이 좀 어지럽기는 한데요.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서울이 15개 대학,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15개 대학, 그리고 요 15개 대학을 제외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대학들, 그리고 나머지 지역 대학들의 비수도권 대학들, 이렇게 나누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주로 4가지 주요 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15개 대학의 모집 인원 규모에서 정시가 41%로 비중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나머지 대학들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합한 학생부 위주 전형 규모를 보면은 15개 대학도 여전히 45%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뽑고요. 수도권 대학에서는 50%가 훌쩍 넘죠. 지역으로 가면 70%에서 80%가 수시로 선발한다라고 하는 거라서 정시 확대는 일부 상위권 대학이고요. 여전히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거, 수도권 대학 기준으로 보더라도 53%까지 학생부 위주 전형, 그러니까 결국 학생부 위주 전형은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물론 정시가 확대됐으니까 정시까지 염두에 두는 전략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시를 제외하고 학생부 위주 전형을 제외하고 정시로 지원하려고 하는 전략,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시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시가 확대됐다라고 했을 때 모든 학생들에게 과연 기회가 올 수 있겠느냐? 글쎄요. 그래서 사례를 수능 점수와 그 다음에 특정 대학의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능 점수를 중심으로 전형하는 정시라고 한다면은 졸업생과 재학생의 수능 성적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 2020년에 교육과정 평가원이 발표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국어, 수학 영역별 표준 점수 평균 차이를 비교해 봤더니요. 파란색이 졸업생이고 주황색이 재학생인데 거의 한 10점, 15점 차이가 나죠. 국어는 한 15점 차이 나죠. 수학, 가형, 나형. 지금은 이제 수학으로 통합이 됐습니다만은 수학, 가형과 나형으로 분류해서 칠 때 표준 점수 차이가 한 10점 차이가 납니다. 15점 차이가 나요. 결국 이 얘기는 뭘까요? 재학생들은 졸업생들과의 경쟁에서 일단은 점수에서 불리하다. 물론 해마다 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지난 2020년 사례를 보면은 졸업생들의 성적이 평균 10점 이상 높다라고 하는 거, 일단 분리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특정 대학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뭐 특정 대학이라서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대학도 비교해 봤더니 큰 차이는 나지 않더라고요. 한양대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양대 지난 2021학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재학생과 졸업생의 정시 합격자 비율을 보니까요. 합격한 학생들의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요 숫자만 비교해 보니까 재학생은 30%, 졸업생이 70%. 다른 대학도 비교해 보니까 30%에서 35% 정도가 재학생이고 나머지 졸업생이 60%에서 70%. 심지어는 한양대 같은 경우 지난 2020학년도 2년 전에는요. 재학생이 20%밖에 되지 않고 졸업생이 80% 가까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 2021학년도 작년에 재학생이 30%였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뭐 30%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학생의 30%를요, 출신 학교 유형별로 비교를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이라고 해갖고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요, 재학생 30% 중에서 자사고 비율이 18.5%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 비율이 5.1%. 순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지난해에 한양대 합격한 비율은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6.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그렇게 문이 넓은 게 아니다. 근데 선생님 이제 정시가 늘었잖아요. 맞아요. 작년에 한양대 정시 모집 인원 규모가 33%? 근데 올해 2022학년도는 43%. 2학년으로 더 이상 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3%에서 10% 늘어서 40%로 늘었다. 그러면 10% 늘었으니까 그 10%가 전부 다 재학생 비율이냐? 그건 아니죠.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정시가 40%로 늘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일반고 40%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10%가 늘었다라고 했을 때 30%대였을 때 일반고 재학생 비율이 6% 조금 넘었다라고 했을 때 30%에서 40%로 정시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요. 그 10%가 모두 다 일반고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비율로 봤을 때는 30%대였을 때 일반고 재학생 비율이 6%대였다면은 40%로 확대된다면은 일반고 재학생 비율은 한 8% 정도 되지 않을까? 비율로 나눠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시에서 재학생, 특히 일반고의 비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고 보죠. 결국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일반고 재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할 때 일단 먼저 우리 재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교장 추천 전형, 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진행되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일단은 수능 최저 기준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내신 등급이 문제가 되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 규모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학생부 위주 전형의 한 부분인 학생부 종합 전형 규모도 여전히 큰 부분이거든요. 일반고라고 한다면 특히 이 부분에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수능 최저 기준 준비를 통해서 수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수능 성적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 속에서 수시 지원하고, 그 성적을 가지고 정시까지 가는, 즉 수시에서 정시로 가는 것이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일단은 목표로 해야 되는 지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약간 거부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시가 늘었는데 자꾸 뭐 수시 얘기를 하고요. 아닙니다.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정시 안 돼, 수시만 가야 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수시에서 정시로, 그리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높게 형성된, 그리고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 지역균형 전형에 적용되면서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하는 전형들이 많아지니까 일단은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하는 수시,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정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곡지에서 수능 최저 기준과 관련해서 올해 고3 아이들보다 2학년 아이들은 수능 최저 기준이 다소 완화된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모든 대학이 다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능 최저 기준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수능 최저 기준은 여전히 높은 벽이다. 따라서 그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 당연히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 돼요? 얼마나 규모가 되길래?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서울의 15개 대학과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인원을 뽑아봤습니다. 15개 대학 전체 모집 인원 규모를 교과 전형은 5,600명, 종합 전형이 17,000명, 논술이 4,300명, 그래서 15개 대학 모집 인원이 27,000명인데요. 여기에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인원을 보면은 교과 전형에 3,000여 명, 그리고 종합전형에도 4,000여 명, 전체적으로 27,000명 모집인원 규모에서 11,000명, 전체 40%에 해당하는 모집인원들은 수능 최저 기준의 벽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교과 전형,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다라고 하는 교과 전형에 보면요, 60%가, 15개 대학은 60%가 넘는, 61.8%가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5개 대학을 지원해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교과 전형 중심으로 수능 최저 기준 적용 인원이 많은, 요거를 한번 보시죠. 좀 더 확대시켜서 요 15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대학들은 얼마나 인원을 선발하고 그 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도 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세요. 15개 대학보다는 수능 최저 기준 적용 비율이 다소 낮습니다. 그렇지만은 교과 전형은 40%, 그리고 논술 전형은 45%, 전체적으로 23.8%. 그러니까 15개 대학은 40%가,
그리고 수도권 대학들은 24% 정도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과 그다음에 선호도가 높은 15개 대학 가기 위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 이거는 기본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보시죠. 표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요거는 어머님들이 정확하게 보시라고 2022학년도 지금 3학년들과 우리 2학년들이 대학을 가는 2023학년도에 수능 최저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길래요? 그리고 얼마나 돼요?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되거나 다소 완화된,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 강화됐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건국대가 2022학년도 올해 고3에 적용되던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했고요. 경희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용하던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건국대나 경희대는 상위권 대학에서 내지는 중위권 대학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이죠. 그래서 건국대나 경희대에서 건국대는 교과 전형, 경희대는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됐고요. 고려대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한 등급 내려갔습니다. 다소 완화됐고요. 서울대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지난해에 비해서 오히려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 대학, 요 대학 순서는요, 가나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선호도 그룹별로. 그 아래쪽 대학에서도 중앙대나 외대나 한양대, 홍익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 그대로 적용하고요. 이화여대는 올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문자연 구별하지 않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중에서 3개 영역 합 6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했었는데요. 2023학년도에는 자연계 모집 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중에서 2개 영역, 우수한 영역 합 5니까 자연계는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문은 똑같이 3개 합 6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홍익대를 보면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렇게 교과 종합 논술의 수능 최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대학들은 정말 드뭅니다. 지역에 있는 부산대와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경북대, 부산대, 경북대를 제외하고 이렇게 모든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거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니 그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준비하는데 서류 준비며 그 다음에 교과 성적 관리하는 건데 힘든데 수능 최저 기준까지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인원은 일단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역량이 다소 낮은 친구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등급이 다소 낮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의 역량이 다소 낮은 친구들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수능 최저 기준은 거추장스러운 장벽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면은 합격 가능성이 높겠네? 당연히 높죠. 구체적으로 이따 보여드릴게요. 선호도가 조금 낮은 대학들을 가나다로 정리해 봤습니다. 광운대, 국민대, 상명대, 서울과기대가 수능 최저 기준을 다소 약화시켰고요. 낮췄고요. 그리고 숭실대는 올해 고3까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영어 빼고 국어, 수학, 탐구 3개 영역 중에서 2개 합 6, 7. 거기 슬러시 앞쪽은 인문, 슬러시 뒤쪽은 자연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됐었는데요. 영어를 포함해서 2개 합 4, 2개 합 5. 글쎄요, 이게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됐느냐, 약화됐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가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과목이 아니다, 영역이 아니다라고 본다면은 영어를 포함해서 2개 합 4, 5라고 한다. 오히려 강화된 걸로, 체감적으로 오히려 강화된 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2개 합 4도 있지만은 2개 합 6, 7 이런 정도, 3, 4등급 정도의 최소한의 수능 최저 기준이 요구되고요.
서울에 있는 여대 라인에서도 덕성여대, 동덕여대 라인도 대부분이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두 개 합 6, 7 정도, 3등급, 4등급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 최저 기준은요, 2등급 2개 일단 목표로 하는 것이 입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하는 과목 2개, 2등급 2개. 일단 여기서 출발하고요. 그 정도는 안 돼요 라고 본다면은 3등급 2개.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내서 2등급 2개 나오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2등급 3개. 수능 최저 기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이걸 단순화시키면요, 수능 최저 기준은 2등급 2개 아니면 3등급 2개, 요게 가장 기본. 그 다음에 좀 상위권 대학은 2등급 3개, 그보다 좀 낮은 지역 거점 국립대, 강원대나 충북대 이런 대학들은 4등급 3개 정도, 요런 정도.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은 2등급 2개 정도가 중심이라고 본다면요, 경희대나 외대, 숭실대 이런 대학들은 2등급 2개 정도. 물론 2개 합 4, 2개 합 5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지금 1학년, 2학년에서 2개 합 4예요, 2개 합 5예요,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 요 대학들은 2등급 2개, 요 대학들은 상위권 대학, 고려대, 서강대, 중대 같은 경우는 2등급 3개 정도. 그리고 2등급은 안 되지만은요 라고 한다면은 국민대나 상명대, 그리고 서울여대, 동덕여대 같은 서울에 있는 여대들, 거기는 2개 합 6, 7 정도니까 3등급 2개. 그래서 일단은 2등급 2개, 3등급 2개, 여기서 수능 최저 기준을 목표로 가시고는 어떨까 싶습니다. 1학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1학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의 그 기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될 때 부분적으로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간소화되는, 기록이 간소화되고 또한 대학에 제공되는 것도 당연히 줄어든 이런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1학년 부모님들이 좀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막연하게 1학년부터는 비교과가 폐지되고요, 교과 중심으로 간대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비교과 폐지 절대 아닙니다. 수상, 독서, 자율동아리, 동아리가 아니라 자율동아리, 봉사활동이 아니라 개인 봉사활동, 요 부분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럼 개인 봉사활동이 반영되지 않는다. 봉사활동, 그렇죠. 학교에서 봉사활동 반영됩니다. 자율동아리가 반영한대요. 동아리 당연히 반영됩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상이나 독서나 자율동아리 그리고 개인 봉사활동들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교과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활동도 같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 왜요? 자율동아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교과 활동을 통해서, 또 수상 내지는 독서 활동 등을 독서 그런 그 실적들, 기록 등을 통해서 뭔가 대학에 어필했었던 기존의 평가에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뭔가 학교 내의 활동에서 뭔가 더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독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1번부터 8번까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7번에 무슨 책을 읽어, 무슨 책, 그 책 쓴 사람 누구, 책 이름과 저자가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만이 반영되지 않을 뿐이지 책을 읽은 경험이 반영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독서는 오히려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과가 축소돼요, 이렇게 절대 이해하지 마시고, 전형 축소된다라고 하는 것도 일부 대학의 전형이 축소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전형 축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여전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항목별로 조금 살펴봐 드릴게요.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 자율 동아리, 교회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대입에 미반영된다라고 했는데 항목별로 보면은요. 첫 번째 수상 경력은 뭐 반영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2학년과 3학년은 학기별로 하나가 반영되는데 1학년은 아예 수상 기록 자체가 대입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상 기록이 반영 안 된다면은 뭐 잘 됐네. 경시대 뭐 준비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활동 안 해도 되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서류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반영 안 된다라고 하면은 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평가하던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찾고자 하겠죠.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수상 기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부분을 보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없다면은 다른 부분에서 뭔가 보여줘야죠. 안 보여줘도 돼요. 어차피 뭐 수상 기록 그 뭐 반영 안 된다는데. 그러나 좀 더 발빠르게 입시에 관해서 또 대입 성공에 관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수상이 반영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수상에서 대학이 평가하던 부분을 어디에서 평가할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앞서 나가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상을 통해서 이런 그런 교과와 관련된 어떤 역량, 전공과 관련된 관심 이런 것들을 좀 평가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독서나 그런 그 책을 활용해서 교과 탐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교과 활동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도 있죠. 두 번째 독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독서 항목 7번에서 무슨 책을 읽고요 라고 하는 기록만 됐는데 이게 반영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특기사항으로 평가되는 교과 특기라든지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자율진로 이런 그 특기사항에 기록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인의 방이라는 책을 읽고 산포 가는 길이라는 책과 비교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타인의 방이라는 책에서는 요로 했었다. 아니,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 이외에 다양한 자료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고 그거를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 생활이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역량의 향상들, 이거는 오히려 평가가 되죠. 즉, 다시 잠깐만 돌아가서 이렇게 활동 실적만 평가가 안 된다는 얘기지, 책을 읽은 경험들은 당연히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또 그것이 그 교과 세특뿐만 아니라 창체 활동에서도 자신의 생각 말하기라는 이런 활동에서 아마 다 자율활동에 기록되겠죠. 중국 당당해서 아름다운 국가라는 책을 읽고 이러이러했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독서가 반영 안 돼요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 책 읽은 실적이 반영 안 될 뿐 독서를 활용한 어떤 그 역량을 키우는 것들은 오히려 더 많이 대학에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까요? 따라서 발표 수업이라든지 토론 수업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수행평가라든지 이렇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저는 그 독서를 활용한 책 읽기를 활용한 이런 경험들을 오히려 1학년들은 더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바로 이런 독서를 통해서 활동의 깊이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동아리가 반영 안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율동아리라고, 사실 뭐 지금 3학년들도 자율동아리라고 한다면은요, 30자 이내에서 동아리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30자 이내의 기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1학년이 아예 반영 안 되는 거니까 사실 뭐 자율동아리의 필요성은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CA 동아리, 학교생활기록부에 무슨 동아리 괄호하고 몇 시간 이렇게 기록되는 게 CA,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있는 이 CA는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따라서 자율동아리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이런 역량들을 대신 CA 활동에 더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1학년은 조금 더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입시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CA 활동이 더 중요해졌고요. 액티비티 중심의 이런 CA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탐구 활동, 교과 중심의 탐구 활동을 통해서 뭔가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준비들 1학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 봉사 활동이 반영 안 된다는 건 바로 이 부분이요. 봉사활동 실적에 괄호하고 개인, 괄호하고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에서 봉사활동한 거는 반영됩니다. 봉사활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로 인성적 측면을 평가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학은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봉사활동이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교외에서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노인복지시설이다, 어느 뭐 병원에서 뭐 했다, 뭐 무슨 도서관에서 뭐 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봉사활동이 이제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대학은 여전히 봉사활동을 통해서 뭔가 보고 싶어 하는,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교내 활동에서의 학교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방역 도우미다, 뭐 이렇게 하는 급식 도우미다, 뭐 이렇게 하는, 내지는 도서관에서 무슨 책 정리 도우미다, 이런 식으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집 인원 규모와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와 그리고 이런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서류에 부분적으로 미반영된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 1학년, 2학년들이 그 대입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 더 하나하나 준비해야 될까, 이 부분을 사실 좀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일단은 대입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누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 그 이외에 특별한 특기가 있는 실기 위주 전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인원은 빼고 오늘은 교과, 종합, 논술 그리고 정시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교과 전형은 당연히 교과 등급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 등급이 우수하면 돼요.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맞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아까 기억하시나요? 15개 대학은 60% 정도가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고 수도권 대학은 40%가 수능 최저 기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 통과를 위한 준비 필수에 해당되겠죠. 종합전형도 특히 1학년 학부모님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합전형을요, 교과, 비교과, 뭐 이렇게, 그래서 비교과, 준비 뭐 해야 돼? 아닙니다. 비교과라는 용어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 학생들이 일주일에 수업하는 시간이 30시간, 이 30시간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음악, 미술, 체육까지 30시간. 그리고, 자율, 진로, 동아리, 봉사 이걸 합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 4시간, 그 합쳐서 34시간입니다. 그런데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교과라고 하지만은요, 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요 교육과정의 설명을 보면요, 교실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바탕으로, 수업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교내에서 심화 확장시켜 나가는 교육과정,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자율, 진로, 동아리 이런 활동들도 교육과정의 연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과라고 하지 마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역량, 당연히 교과 성적과 수업 시간의 활동, 두 번째는 교과 기반 교과 외 활동.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은 동아리 활동으로 수학 올림피아드 동아리 같은 걸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또 학교에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같은 이런 과학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 무슨 실험 동아리 이런 거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지 않을까요? 결국 동아리를 예를 들면은 학교의 동아리, 물론 그 액티비티 중심의 그런 동아리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교과 관련 동아리로 예를 들면은 결국 동아리의 상당 부분도 교과 연장, 바로 그 부분들을 교과 기반 교과 외 활동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비교과가 아니라 교과 역량, 교과 기반 교과 외 활동, 그리고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수능 최저 기준 이렇게 적용되고요. 논술은 물론 그 논술 역량과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여기서 논술도 단순하게 쓰는 역량이 아니라 이제 논술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방침이 바뀐 지가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술 문제가요,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이고 수능의 연장입니다. 따라서 논술은 따로 학원 다녀서 무슨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신 준비, 수능 준비, 자연스럽게 대학별 논술 문제 풀이 연습 이런 식으로 가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정시 수능 위주는 당연히 수능 위주. 여기에서 공통점 한번 보실까요? 4개 전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시, 정시, 수시는 뭐 그냥 교과, 종합 뭐 이런 걸로 가요.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으로 가요. 저는 뭐 수능이 안 되니까 그냥 수시로 가요. 내지는, 그냥 저는 뭐 정시로 이렇게 정확한 팩트 기반에서가 아니라 그 막연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통적으로 수능은 수시에서도 교과 종합 논술에서 수능이 필요하고 정시에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대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능 준비와 교과 종합 논술 정시로 같이 연결시키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능, 그래서요. 수능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죠. 지금 3학년부터 수능 제도가 바뀌어서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공통과목이 75%, 정확히는 74%, 그다음에 선택과목이 25% 이렇게 반영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요. 출제 범위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3학년만이 수험생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고3, 그래 수험생, 그래서 얼굴 누렇게 뜨고 밥 먹으면 그윽 신트림 나고 엉덩이에 종기 나고 뭐 이게 고3이지? 그게 수험생이지? 그런데 수능 출제 범위를 보면은 고3만이 수험생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화면에 자료를 보시면은 국어의 공통 영역, 선택 영역, 수학의 공통 영역, 선택 보시죠. 그래서 국어는 독서 문학 이 공통, 수학에서는 수학 수1, 수2가 공통. 그런데 이 과목들을 이 부분에 출제가 되거든요. 국어의 화법과정문, 언어 매체 2개 중에서 하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요 3개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탐구는 사탐 9개 과목, 과탐 8개 과목, 전체 17개 과목 중에서 2개. 이렇게 반영된다라고 하는데 이수하는 과목을요. 언제 배우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어 영역의 독서, 문학은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이수 거의 그렇게 이수합니다. 수학 2학년 때 1학기 수1, 2학기 수2. 그 다음에 영어 1학기 영어 1, 2학기 영어.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우리 자녀들의 학교의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2학년들이 이미 뭐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실 거고 1학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2학년 1학기 2학기. 국어에서 화법과정문 언어 매체가 2학년 때 수업하는 학교도 있지만은 3학년 1학기 때 수업하는 학교가 다수 있는 것 같고요. 확률과 통계도 확률과 통계나 기하도 2학년에서 이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선택 과목을 3학년에서 이수하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국어의 선택 과목 그리고 수학의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학년 때 수업이 끝납니다. 탐구를 예를 들면은요, 인문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 사회탐구 2학년 때 보통 3개 정도, 3학년 때 2개 정도. 그리고 자연계 친구들 과탐인 경우는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보통 원 과목은 2학년 때 대부분 배우죠. 3학년 때 배울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3학년에서는 2 과목을, 물화생지 2 과목을 선택적으로 이수하기 때문에 물화생지 1은 2학년 때 이수하거든요. 그 과목이 2 과목이 됐건 3 과목이 됐건 4 과목이 됐건요. 그렇게 보면요. 결국 수능에서 과탐 2를 응시하는 학생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수험생 중에서 과탐 2를 치는 학생들이 보통 2,500명, 3,000명이 채 안 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과탐 치는 학생들은 2학년 때 배운 거를 응시를 한다. 그리고 사탐 치는 친구들도 3학년에서 배운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2학년 때 3 과목을 이수하잖아요. 결국 수능 응시 과목의 90% 정도가 심지어는 90% 넘을 수도 있어요. 90% 정도가 2학년 때 이수가 끝난다는 거죠. 영어로 예를 들면은요, 영어 1, 영어 2는 2학년 때 이수로 끝납니다. 결국 2학년 때 이수 과목에 많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90%를 2학년 때 이수한다 그러면은 2학년 때 이수하고서 수능 90%의 수능 점수의 배점의 90%는 2학년 때 배우는 걸로 이수가 끝난다. 이래도 수험생이 3학년만으로 국한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2학년들이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3학년부터 요 공통과목과 국어와 수학의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생기면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 2학년들 어떻게 대학 가요? 전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 고민에 앞서서 수능 2학년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 치는 비중이 2학년에서 배운 부분이 90%가 넘는다며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2학년 뭐부터요? 수능 준비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 어때요? 종합 전형이 어때요? 전형에 대한 이해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그래서 수능 준비 2학년. 그럼 1학년은요? 당연히 2학년에서 배우는 게 90%가 출제된다라고 하면은 1학년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거는 분명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있어서 좀 복잡한 듯한데요. 올해 고3 아이들 지난 6월 달에 교육과정 평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주관한 6월 모평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모평에서 국어 수학에서 틀린 문항이 어떤 게 많아요? 라고 해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 5개를 골라봤습니다. 국어는요, 전체 45문항인데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 18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 이게 공통 문항입니다. 그리고 35번부터 45번까지가 선택 문항으로 화법과장문, 언어 매정의 선택 이렇게 되는데 전체 45문항 중에서 우리 요거는 뭐 표본 자료이긴 합니다. 전수 자료는 아닙니다. 표본 자료. 왜냐면요. 1학년, 2학년들은 그렇게 가채점 많이 하지 않지만은 3학년이 되면은 모의고사 치고 모평 치고서 가채점 필수거든요. 그래서 EBS라든지 아니면은 사설기관 사이트 가서 가채점을 해보고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이 어떻게 추정됨 이걸 꼭 하는데 바로 그런 EBS 같은 사이트에서 표본으로 조사한 자료거든요. 근데 오답률이 높은 5문항을 골라봤더니 화법과장문 선택한 아이들은요 17번, 34번, 6번, 16번, 15번 이렇게 5문항에서 주로 정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17번 같은 경우는 화법과장문 선택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79%가 오답률을 보였는데 17번 어느 파트예요? 독서 파트입니다. 그리고 6번, 16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탑5, 오답률 탑5에 속하는 문항 중에서 3문항이 독서, 1문항이 문학. 독서 문학이 전부 다 2학년 때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1문항만이 그 선택 문항이었습니다. 여기서 놓고 본다면은 국어에서 공통 과목이 결국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수능 점수가 안 나와요. 3학년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2학년에서 충분히 공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학년이 왜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국어 상위 등급을 목표로 한다고요? 일단은 비문학 독서부터. 왜요? 오답률 탑5 중에서 비문학의 오답률이 3문항이나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독해력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수학은 어떨까요? 수학은 3학년 때 주로 배우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해서 3학년 때 공부를 잘 못해요라고 하는데 아니요. 역시 수학 1, 수학 2, 2학년 때 배우는 거. 그게 변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수학은 1번부터 22번까지가 공통문항으로 수일, 수위가 거의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고요. 23번부터 30번까지 7문항이 선택문항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인문계 쪽 주로 인문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선택은 확률과 통계 선택하는 아이들 30문항 중에서 많이 틀린 5문항 골라보자 라고 했더니 22번, 21번, 15번, 20번 공통문항이 4문항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수학 수능 등급이 잘 안 나와요 라고 한다면은 무엇부터요? 2학년에서의 수일, 수익 결국 확통의 80%, 미적기하의 60%가 공통문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2학년에서 공부하는 게 수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실까요? 숫자가 많아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학부모님들 제 설명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숫자 하나하나를 이해하시기보다 그렇구나 2학년에서 배운 공통 과목의 오류가 그렇게 많대? 이거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는 올해부터 연계 방식이 바뀌어서 직접 연계, 즉 EBS 교재에 나오던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던 것이 전체 독해 지문, 독해 문항 28문항 중에서 7문항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져서 올해 고3들 영어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겁니다. 첫 해라서요. 그러니까 우리 2학년들은 첫 해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라고 생각하시자고. 그래서 올해 고3 아이들 영어
얼마나 골탕 먹게 잘 보시면은 영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영어가 워낙 쉬웠어요. 1등급 비율이 12%가 넘어서 올해는 일단은 고3 아이들은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직접 연계 문항이 비연계 문항으로 바뀌면서 영어 어려워질 겁니다. 절대평가 만만하다? 절대 아닙니다. 1, 2학년에서 준비한 정도가 3학년에서. 그래서 절대평가니까 아무래도 뭐 국어나 수학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겠죠? 맞습니다.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용이한 것이지 절대평가니까 공부 안 해도 등급 나와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어휘력 기본적으로 특히 1학년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어휘력 향상을 위한 노력 그리고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문장 속에 지문 속에서 문장에서의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이런 독해 연습 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능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실제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골탕 먹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한번 자료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한다면 육상 경기로 예를 들면 일종의 허들입니다. 즉 100m 달리기를 예를 들면은요, 100m 달리기는 정해진 레인을 벗어나지 않고 빨리 달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허들 경기에서는요, 빨리 달리면서도 허들 장벽을 넘어야 되죠. 도중에 만약에 장벽을 넘지 못한다면, 장애물을 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실격. 즉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2개, 2등급 2개다, 내지는 2개 합 4다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은 장애물, 일종의 장벽입니다. 그거를 넘어서야지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 못하면요 무조건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예를 들면요 아무리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기준 충족 못하면은 100%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수능 최저 기준은 육상 경기의 허들처럼. 그럼 이 허들을 못 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요거는 경희대 입학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입학처에 있는 자료거든요. 논술 전형에 예를 들면요. 국문과에 지원했던 인원이 11명 모집에 900명인 살인적인 경쟁률이죠. 근데 900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이 거기 음영진 걸 보십시오. 300명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0명, 11명 뽑는데 900명이 지원했으니까 경쟁률은 거의 90대 1 가까이 되는 그 살인적인 경쟁률이지만은 수능 최저 못 맞춘 아이들은요. 논술 점수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다 탈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쟁이 되는 거는 11명이 선발이 되기 위해서 경쟁이 되는 거는 900명이 아니라 350명. 결국 수능 최저 충족률, 지원자 대비 충족률을 보니까요. 30%,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요거는 작년 사례고 그리고 경희대 사례이긴 하는데요.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요. 물론 뭐 대학마다 전형마다 좀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50% 안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50%, 60% 충족되는 사례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한 반 정도는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은 바로 대학 합격의 대입 성공의 첫 번째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강원대 사례를 갖고 온 이유는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정확하게 발표한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모집 단위별로 발표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수도권 근처에서 강원대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영회계학부에 52명 모집하는데 276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수능 최저 통과한 비율은 152명밖에 안 되고요. 전자공학과 12명 모집한 78명이 왔는데 48명이 수능 최저 통과해서 요 정도. 그래서 모집 단위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40%, 50%, 60% 정도 수능 최저 통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략 한 50%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보통 그냥 평균 요 정도 된다라고 본다면은 전체 강원대 작년에 요 교과 전형입니다. 650명 모집에 4,000명이 와서 그 중에 48%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원자들의 합격 가능성을 저는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즉 합격률을 지원 기준과 수능 최저 기준을 비교해 보면은요. 여기서 요겁니다. 즉 650명 선발하는데 4,000명이 지원했어요 라고 본다면은 4,000명 중에서 600명이 선발된다면은
합격 가능성은 4,000명 중에서 16%의 합격 가능성입니다. 그렇지만은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숫자가 여기 1,900명이라고 한다면 1,900명 중에서 650명이 선발되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은 33%의 합격 가능성이 됩니다. 즉 합격 가능성이 지원자 4,000명 중에서 600명 안에 드는 것과 1,900명 중에서 650등에 드는 것은 가능성의 비율이 다르죠. 즉 여기서 보면 저는 이게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요. 지원한 아이들의 합격률과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아이들의 합격률을 보면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면은 합격 가능성은 2배가 된다. 물론 교과 전형의 교과 등급 우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교과 등급이 일정하다라고 칠 때 거기에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면은 합격 가능성이 2배가 된다. 그러면은 물론 교과 성적을 높이기 위해 교과 등급을 높이기 위한 노력해야죠. 그렇지만은 그와 병행해서 수능을 무시해서는 합격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면 합격 가능성이 2배가 된다. 요거는 강원대 사례이긴 하지만은 우리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 막연하게 수능 최저 기준 통과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경희대 사례를 통해서 수능 최저 통과한 애들이 50%도 안 될 수도 있대요라는 사실. 반도 안 된대요. 반은 된대요. 뭐 이런 정도. 두 번째는 강원대 사례를 보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면 일단 합격 가능성이 2배가 되네. 요거 꼭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표, 아까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2등급 2개 일단은 목표를 하시자고요. 그래도 안 되면 3등급 2개고 욕심내서 2등급 3개, 그래도 안 되면은 4등급 2개, 3개 정도. 이게 바로 우리 1학년, 2학년들이 단계별로 목표로 삼아야 될 겁니다. 교과 등급을 중심으로 전형을 실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한다면 일단은 교과 내신 성적이 중요하겠죠. 근데 반영하는 과목들이 어때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교과 전형에서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마다 달라요. 거기 세 번째 그 줄을 보실까요? 고려대, 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요 대학들은 전 과목, 즉 이수한 전 과목을 국어, 수학, 영어, 사회학, 음악, 미술 즉 전 과목을 반영하고 맨 위쪽이에요. 경희대와 홍익대는 인문 쪽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계 모집 단위 중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요렇게 선별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하게 상위 10과목 반영하는데 이런 대학들은 적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 그 다음에 국수, 영사, 과 5과목을 주로 반영하는 대학, 그 다음에 국수, 영사, 국수, 영과 이렇게 반영한다. 이렇게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하위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반영하는 교과목들이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학년별 반영 비율을 보십시오. 학년별 반영 비율이 전학년 100이라는 거는요. 1학년, 2학년, 3학년 똑같이 반영한다. 사실 지금 3학년이나 아니면은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을 갔을 때는 일부 대학에서는 1학년은 20%, 2학년은 30%, 3학년은 50%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영 비율이 높아서 3학년의 비중이 컸고, 그럼 3학년의 비중이 크다는 거는 1학년의 비중이 다소 낮은 사례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거의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학년의 비중이 전보다 더 커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교과 반영이냐, 주요교과 반영이냐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다 골고루 하되, 한두 과목이 미끄러졌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뭐, 그런 대학을 찾아봐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2학년, 주로 3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대학마다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 맨 밑에 보실까요? 국민대, 동국대, 덕성여대, 한국외대 이 대학들은
진로 선택 과목 아예 반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제로 평가가 되는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이렇게 3단계 성취 평가제로 이루어지죠. 근데 이 3단계로 평가되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아예 반영 안 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상위권 대학에서 가고 싶은 대학들은 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일단은 진로 선택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반영하냐고요? 경희대를 예를 들면은 경희대는 진로 선택 과목은 1등급은 A는 1등급, B는 5.5등급. 결국 경희대는 B 받으면은 점수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죠.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비교가 됩니다. A는 1등급, B는 2등급.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대학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를 두는 대학도 있고 A, B, C를 그 다음에 어떤 대학들은 차별을 두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대학들은요.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 1, 4, 5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일단은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진로 선택 과목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A 받겠지? A를 못 받았을 때는 B를 받았을 때 경희대 사례를 보면은 치명적인 이런 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A 등급 목표 요거는 기본으로 돼야 됩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은 평가자를 고려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쪽을 한번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평가자를 고려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 말씀드린 이유는요.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할까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2학년까지는 일단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포함되고요. 1학년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죠. 대학에서 서류를 평가할 때 많이 들으셨죠?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대학에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 평가한다는데 사실 이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역량을 보고 인성은 협업 역량, 나눔 배려 이런 것들을 본다. 근데 요거를 항목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요, 학업 역량은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이런 걸 보고 전공 적합성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이런 것들을 본대요 라고 하는데 요거를 저는 학교에서 수업에서 하는 거,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 또 개인이 하는 거, 즉 평가 항목들을 수업에서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 성취도나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나 성취도 이거는 결국 내신 관리 쪽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협업 역량, 리더십, 나눔 배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일단은 학업 성취도나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나 성취도 이거는 교과 내신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협업 역량, 리더십 이런 거 등등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내하고 지도하는 이런 활동, 교내 활동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전공에 대한 관심, 전공 관련 활동 이런 거요. 이 부분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고민한 부분들인데 여기 전공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라고 해서 대학에서 공부할 전공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 정도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 모집 단위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거네라고 하는 이런 정도를 이해하는 정도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경험의 다양성이나 전공에 대한 관심 이해도 이런 것들은요.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이나 독서 등을 통해서 커버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생물학과 생명공학과 간다고 생물실험 동아리 들어야 돼요. 그렇게 따진다면요. 사회환경공학부라든지 사회시스템공학부라 이런 이름으로 바뀐 토목공학과를 간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전공 적합성 채워야 돼요? 토목. 그럼 뭐 일해야 되냐? 그럼 삽자루 3개 부러질 때까지 일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무슨 보고서 써야 돼요? 원자력 공학과 지원한다면은 학교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세우고 부실 공사로 줄줄 새는 방사능을 비닐 앞치마 두르고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말자는 얘기죠.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기본 역량을 보는 것이지 모집 단위 관련 활동을
고등학교에서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학업성 지도나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신 관리 쪽, 그 다음에 인성 관련 역량들은 교내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의 다양성이나 전공 관련 활동들, 진로 활동이나 독서 등을 통해서.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학업 태도나 의지나 탐구 역량, 자기 주도성, 문제 해결력 이런 용어 자체도 사실 추상적이긴 한데 바로 이 부분이 수업이나 아니면은 창체 활동을 통해서 탐구 활동 그리고 과제 수행 여기서 보여주는 부분. 그러니까 수업에 충실하자, 교내 활동에 열심으로 하자, 그 다음에 진로 시간에 열심으로 하자 이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해서 딱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요 5개 항목으로 줄어들지 않은 거죠. 그런 학업 태도, 의지나 탐구 역량,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좀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기본적으로 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즉 개인의 노력에 발전된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은 이 교내 활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얼만큼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급 회장을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장을 통해서 그런 그 협업 역량이 얼마나 키워질 수 있었느냐, 또 거점학교라든지 아니면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심화교과를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역량이 커졌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본다면은 수업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된 것보다는 수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우고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이런 걸 찾아서 이렇게 해봤다라고 한 이런 부분 쪽에서의 이런 성장 과정들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업 역량의 기본적은 일단 교과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교과 성적 역량 이외에 수업에서 배운 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찾아 나가는 여기에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활동과 추가 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로 수업에서 PPT 발표 수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주제로 PPT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 초점 맞추기보다 발표 수업을 위해서 요런 책을 찾아서 정리하면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든지 토론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다가 추가로 더 관심을 가져서 무엇을 하게 됐다. 우리 속담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죠. 그게 천재성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를 배우고서 열을 알기 위해서 그 배운 것을 바탕으로 호기심을 느끼고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찾아 나가는 그 과정, 이게 바로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다,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가 아니라 그 활동, 수업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스스로 자기 주도적 노력 모습으로 뭔가 확장돼 나갔다. 이런 모습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라고 하는 것들도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교과라고 이해하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비교과면 교과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실적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교과 30단위와 창체 4단위 합쳐서 저희가 일주일에 34시간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체라고 하는 거는 화면 보세요. 교과 수업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교내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심화 확장시켜 나가는 교육과정. 이게 바로 창체 활동입니다.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설명드리냐고요? 비교과라고 절대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활동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비교과가 아니라 교과 기반, 교과 외 활동이죠. 그래서 교과의 사항과 교과 세특의 내용과 진로 내용과 동아리 내용이 별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즉 교과 활동과 창체 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활동이 계속 쌓여 나가도록. 그러니까 수업에서 생명과학에서 무슨 어떤 생명의 신비를 배웠다라고 한다면은 동아리에서 토론 주제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백신으로 연결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수업에서 배운 거 그러다가 그냥 사회적 이슈가 돼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거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입학을 첫 해를 1학년, 두 번째를 2학년, 3학년 이렇게 얘기하잖아. 1학년, 2학년, 3학년 단계별로
확장돼 나가는 것을 대학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교과와 창체 활동들이 서로 어우러진 이 자체가 전부 다 교내 활동이거든요. 그 활동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자율활동 시간에 생명 존중 교육을 받았다면은 진로 시간에 백신의 원리를 찾아보는 걸 해보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감염학과 관련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이런 감염병이 만연할 거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 때 패스트가 현대에서 코로나19로 그 다음에 미래는 이런 식의 질병이 있을 거다. 뭔가 이렇게 예측 보고서를 만들어 본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과와 창체 활동이 그리고 1학년과 2학년이 뭔가 심화 확장돼 나가는 대학은요.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가를 할 때요. 우리 학교생활기록부에는 1학년 거기에 교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동아리 자율 관련된 거, 그 다음에 2학년 교과 관련된 거, 자율 이렇게 구별돼 있죠. 그런데요, 대학에서는요, 그 평가를 할 때 1학년 동아리, 2학년 동아리, 3학년 동아리, 1학년 자율, 2학년 자율, 3학년 자율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항목별로 착착착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적도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성적 항목만 따로 그래프로 그리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항목별을 통해서 심화 확장돼 나가는 모습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학년에서의 단순 활동이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심화 확장돼 나가는 이런 것들을 서류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에서는요, 일단은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호기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탐구 활동의 노력 모습을 그래서 교과와 창체가 연계되는 모습인데 그때 자기주도적 탐구 노력의 모습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독서입니다. 독서가 아니 스스로 관심이 있어요라고 할 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노력의 모습은 독서 이외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없습니다. 전 같으면 자율동아리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수상이나 자율이나 그러니까 자율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독서를 통해서 자기 배운 거를 자기 주도적으로 심화 확장시켜 나갔다. 이거 이외에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독서, 책, 독서 이런 것들은 계속 강화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궁금하시다면 꼭 대학 입학처 홈피를 들어가 보십시오. 대학 홈피가 아니라 입학처 홈피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는 경희대 사례입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은 전형 결과에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과 관련된 이런 전형 결과나 그리고 왼쪽에 보면요 시행 계획 요강들도 있고요 학과 안내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고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학과 안내를 통해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찾아봤습니다. 기계공학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기계공학과는 이런 그 전망이 있고요. 이렇더래요. 그런데 이런 학생이 딱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뭔가 보이시나요? 기계공학과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이 내선원에 있다. 결국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독서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상상력의 여유를 꽉 채웠다. 결국 대학에서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인재라고 하는 거 바로 대학의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학과 인재상을 보신다면은 내가 거기에 그 지원하기 위해서라면은 요런 준비, 요런 책, 요런 것들을 더 준비해야 되겠네. 보실 수가 있죠? 대학 홈페이지 자료를 꼭 활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형 가이드북, 전형 안내 책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하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합니다. 이건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대학의 자료 보신다면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1학년들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근데 이건 절대 모집 단위 한정 지어서 과목 선택을 고민하지는 마십시오. 모집 단위 바뀝니다. 계열 중심으로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생물학과 간다고 해서 생물 관련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과목 선택이 제한적이죠. 과목도 바뀌었죠. 그 진로 희망도 바뀌고 생물학과 간다라고 해서 생물 관련 과목을 들었다라고 해서 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생물학과 갈 때 생명과학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만 그러나 동아리도 과목도 전부 다 생명과학 쪽에 한정 짓는다라서 우수한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집단에 집착하기보다 기초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과목이 있는데요. 대학에서 그 요구하는 과목을 몇 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대에서 이미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에 와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학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들을 이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꼭 이수해야 됩니다. 핵심 권장 과목입니다.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대학에서 그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과목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공학부라고 한다면은 미적분과 확통 꼭 필요합니다. 교과에서 수학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죠. 재료공학부에서는요, 미적기하, 확통, 수학 정말 중요합니다. 물리화학도 정말 중요합니다. 즉 이렇게 공대를 예를 들면 이렇게 모집 단위에 대한 그러한 권장 과목이 있거든요. 이건 대학 홈페이지에서 좀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또 다른 대학 사례입니다. 건국대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평가라는 것을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에서 일정 수준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그 학생들이 신청한 과목 이외에 추가로 이 교과목을 일주일에 2시간 수업 듣게 하고 1학점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공학부 예를 들어봤더니 미적, 확통 꼭 들어야 됩니다. 결국 컴퓨터공학과 간다. 예를 들면 수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모집 단위 관련 교과목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과목, 모집 단위에 따라서 과목이 제한적이진 않습니다. 자연계라고 한다면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 과탐 1, 원 과목에서 적어도 3개 과목 내지는 4개 과목은 이수를 하기를 권장하고요. 물화생지 2 과목은 적어도 2 과목 정도 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친구라고 한다면은 수능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미적, 기하는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연계는 미적, 기하는 기본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 확률과 통계까지 이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확률과 통계, 미적을 동시에 개설해서 이수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은 미적, 기하만이라도 일단은 수학에 대한 요구를 앞에서 보시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서울대도 그렇고 그 건대도 그렇고 이런 과목들을 이수한다. 물론 이수 못했다라고 해서 얼마만큼 불이익을 주느냐. 글쎄, 그거를 뭐 몇 점 깎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공학계열에서는 수학,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만큼 공부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교과목의 고민은,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은 바로 이런 쪽에서 고민하는 것이지, 모집단에 관련된 과목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인문계 쪽에서는 상경계 쪽에서 확률과 통계를 수학을 확률과 통계나 미적을 이수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인문계 쪽에서는 특정 과목을 요구하는 사례는 적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성실하게 이수하고 교과목에서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고요. 공동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충실하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난, 예를 들어서 과학을 예를 들면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4과목은 아니어도 물리화학, 생명과학 정도에서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급도 나오고 그 다음에 2과목도 듣고서 고급 물리, 고급 화학 이런 전문 교과를 공동교육과정에서 이수하려고 애를 써야지, 기본적인 교육과정에서의 이러한 이수가 그렇게 썩 우수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실적을 위해서 공동교육과정에 매달리는 경우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술 전형 우리 일반계고등학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평균 300명 정도의 36개 대학에서 평균 300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래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논술 기출문제와 모의 논술을 통해서 인문계 쪽 논술에서 그 제시문이 무슨 과목과 관련돼 있어요. 그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사회를 일반 사회, 도덕, 역사, 지리 이렇게 4개로 나눠봤을 때 일반 사회에서 나온 문항들이 전체 40%,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나온 지문들이 30%. 그래서 논술 준비는 일단은 사회교과에서 사회문화나 경제나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런 교과목에서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왜? 논술 국어 제시문이 인문계 쪽에서는 이 교과에서 출제됐던 제시됐던 것들이 30% 40%가 된다. 결국 논술 준비 교과에서 출발하자. 일반 사회와 도덕의 빈도수가 역사나 지리보다 높고요. 특히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의 이런 그 지문 인용 횟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연계라고 한다면은요, 이 수학, 과학이 기본인데 그 수리 논술만 수학만 출제되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과학이 출제되는 대학들은요, 경희대 의학계, 성균관대, 아주대 의예과, 연세대 중앙대 요거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리 논술 뭐가 수학이 기본. 그런데 과학도 기본. 근데 과학이 포함될 때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과탐 2까지 출제 범위가 됩니다. 근데 우리 과탐 2가 진로 선택 과목이고 수능은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집중도가 좀 다소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요, 대학을 정하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는 정도, 내가 어떤 교과목에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지를 보고 선택해야 돼. 대학의 그 논술 전형에서 합격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교과종합 논술 이외에 저는 이 대학 꼭 가고 싶어요. 그냥 꿈의 대학을 논술을 써볼래.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불합격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요, 과학이 출제되는데도 과탐 원 과목만 출제되기도 하는, 예를 들어서 경희대, 연대, 중앙대를 제외하는 거니까 성균관대는 과탐 원 수준에서 출제된다라고 보겠죠. 아주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2까지 출제되는 대학들도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들도 분류를 해보십시오. 논술은 수능 영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즉 논술 준비로 수능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준비를 통해서 논술 준비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따라서 논술 준비는 일단 내신에서 수능을 거쳐서 논술을 가는 것이지 2학년 지금쯤 이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학교 내신 성적 다소 좀 낮아요. 그 다음에 서류 뭐 이렇게 학생부 학교 활동한 거 적어요. 그래서 이제는 논술 전형으로 갈래요. 학원에서 내신 성적 상관없어. 너무 내신 성적 뭐 4등급, 5등급도 합격해. 그러니까 이제 내신 우리 학원에서 논술 열심히 다녀서 공부하면 돼.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신에서 수능으로 논술을 가야 되는 것이지 내신과 수능을 빼고 논술을 가서 합격할 수 있는 사례가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능 많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 8월 31일 날 봤던 모의고사 성적표 받아보셨죠?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통해서 수능 성적을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성적표 되게 복잡합니다. 정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통해서 흔히 이 부분의 등급만 확인하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등급만 활용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은요, A4 용지 빽빽하게 가로로 빽빽하게 되어 있는 이 수능 성적표에는요, 자료도 많고 활용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등급 왼쪽에 있는 백분위 꼭 보십시오. 이제부터 등급과 백분위 두 개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등급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 활용용 이외에는 활용도가 없습니다. 왜요? 정시에서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은요, 200개 대학 중에서 2개, 3개 대학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학은요, 백분위를 활용해야 됩니다. 아니, 표준 점수가 활용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렇지만은 표준 점수는 평균과 편차를 고려해서 산출한 점수이기 때문에 시험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요. 어떤 때는 국어를 예를 들면은 만점이 140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3년 전에는 152점 만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크기로 봐서는, 물론 표준 점수도 상대적인 평균과 편차를 고려해서 만든 상대적인 점수니까 위치를 알 수는 있습니다. 표준 점수 100점대이면은 4등급이고요. 110점 되면은 3등급이고요. 이렇게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보면은 지원 가능권을 조금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등급 위에 백분위 점수를 꼭 봅시다. 그리고 중간에 기타 참고 자료에 보면은 국어 수학 1학년은 국어 수학, 2학년은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백분위가 나옵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충학습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절반 아래쪽에서는 문항별로 맞고 틀린 거 OX 말고요. A, B, C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정답률. 지워 응시자 중에 80% 이상이 다 맞았어요. 정말 쉽겠죠. 정답률 A라고요. 지워 응시자 중에서 60%가 다 맞았어요. 이거 비교적 쉽네. 60% 정답률 B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도 너무 쉬운 거에서 틀렸다. 집중력의 문제를 살펴봐야 되겠죠. 등급은 수능 최저 기준 충족용이고요. 정시 지원 가능권은 바로 100분위 점수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 못하면은 지원 가능권 찾기가 어렵죠. 이렇게 모의고사 점수에서 100분위 점수를 확인하셨다면요. 어디가 자료를 통해서 정시 지원 가능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네이버에다 그냥 어디가라고 치시고, 물론 다 이제 다 즐겨찾기 해 놓으셨죠? 거기 보시면은, 상단 메뉴 중에 5번째 대입정보센터라고 치시면은요, 왼쪽에 메뉴가 뜹니다. 대학별 입시 정보에서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이게 떠요. 그러면,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에다가 관심 있는 대학을 클릭하면은요, 바로 종합전형, 교과전형, 수능 위주 전형의 전형 방법과 결과가 뜹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건국대 예를 들면 이렇게요. 건국대 건축학부는 작년에 21명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6.4대 1이고 평균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100분위가 88이야. 잠깐만 돌아가 보실까요? 모의고사 점수에서 여기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서 모의고사 점수 평균 100분위 나오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84.54, 84. 그 100분위 점수가 84점이래요. 어디 가요? 저 건국대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얼마 되는지 모르죠. 근데 여기 가서 어디 가서 자료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84점이야? 그럼 건국대 적어도 88 정도는 돼야 되네? 내가 공부할 목표가 생기잖아요. 모의고사 봤을 때 국어 수학 탐구 평균 100분위가 84점이에요. 근데 건대 작년에 88 정도 돼요. 100분위 점수 4점 모자르네. 그럼 국어 수학 탐구 다 4점씩 모자르네. 그러면 100분위 점수 원점수가 똑같이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적어도 국어 수학 탐구에 한 4점, 5점 정도는 더 맞아야 되겠네. 그러면은 3점짜리 두 문항 정도씩은 더 맞아야 되겠네. 뭔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목표치가 생기죠. 바로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 100분위 점수를 통해서 전년도 입결과 비교해 보면 목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입시가 어렵다, 복잡하다 그러지만요, 길이 있죠. 어떻게 해요? 목표 대학을 5개, 10개 정도 정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전제로 교과 종합에서 정시로 가는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입학처 홈피나 어디가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선발해요? 어느 정도 성적대가 합격했어? 이런 자료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그냥 막연하게 몰라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내신 성적,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입학처 자료와 어디가 자료를 통해서 목표치를 잡을 수 있죠. 가고 싶은 대학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낮추지 마십시오. 갈 수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현재 갈 수 있는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메꾸려고 하는 노력, 이게 바로 공부죠. 어머님들 혹시 아이들한테 공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입시 공부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점수 남겨서 뭐해요? 필요한 만큼만, 아이한테도 막연하게 많이가 아니라, 그래 네가 목표를 한다면은 그 목표치에서 다다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모자르니 그것만 공부해. 좀 쉽죠? 너무 무책임한 말인가요? 아니요, 좀 더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즉 목표로 하는 위치가 있다면은 갈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무엇으로요? 바로 교과 전형이나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그 차이 아까 보셨잖아요. 내 위치가 지금 100분위 점수 84점인데 내가 건국대를 꼭 가고 싶은데 작년 거 찾아보니까 적어도 정시에서 88점 정도는 돼야 되나? 그럼 100분위 점수 100분위 4점만큼의 노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학생부 종합이다, 논술이다, 수능, 이렇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요거는 발표된 자료, 모의고사 일정은 올해 3학년 자료 일정인데요. 이 수시 원서, 우리 2학년들은요, 11월 셋째 주에 수능을 치는데 9월 13일부터 쳐서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12월 15일 발표됐습니다. 이건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시는요,
최초 합격자 발표가 2월 6일이긴 하지만은요, 충원 합격자까지 발표하면 2월 16일 날 보통 졸업식이 다 끝난 다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 뭐 날짜를 기억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9월에 시작한 입시는 2월이 돼서 끝납니다. 즉 우리 지금 2학년은 이제 내년 9월에 수시원서 접수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바로 10월, 11월, 12월에 뭔가 끝난다가 아니라 2월까지 가는 긴 호흡으로 2월 중순까지 가려고 하는 긴 호흡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기억하십시오. 대입 관련 자료 요거는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대학별 시행계획 혹은 요강이라고 하는 거 용어를 이해해 주십시오. 시행계획은 2학년 4월 달에 발표되는데요. 구조조정 등으로 약간의 인원상의 변화나 아니면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계획은 2학년 때 발표되고요. 요강은 3학년 때 발표됩니다. 요거는 경희대 사례를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2학년 4월 말에 시행계획이 발표되니까 2학년이 이미 발표됐죠. 우리 1학년은요. 내년 2학년 4월에 발표되고요. 요강 최종 확정은 3학년 5월 달에 발표되고요. 이 내용은 대학 홈피와 어디가에 공개됩니다. 두 번째로 자료 보셔야 될 거는 대학별 전형 방법이나 전년도 입결 어디 가서 봐요? 어디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가 들어가셔갖고 대입정보센터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형과 관련해서 전형 가이드북, 교과 전형 가이드북은 없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 논술 전형 가이드북, 이거는 바로 학교 홈페이지 꼭 들어가서 보십시오. 여기도 이거는 동국대 자료, 전형별 가이드북 해서 요거 자료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고요. 해마다 5월, 6월에 그 해 걸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꼭 보십시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 가시면 자료 많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담과 온라인 상담도 진행하고요. 대기업 자료에서는 어디가를 꼭 보십시오. 1학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진로 정보도 있고요. 학과 안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적 분석한 3학년 돼서 성적 분석하는 자료도 있고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센터에서 평가 기준 및 결과 이런 자료를 보시면서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찾아 나가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어머님들은 뭐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시고요. 입시 정보나 진로나 학습 관리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 많으시겠죠. 우리 아이들은 의외로 소통, 정서적 측면에서 우리 어머님들한테 기대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시 관련 정보 물론 아시는 거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를 큰 틀에서 끌어안고 3학년 2월까지 졸업식 끝난 다음까지 입시는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긴 호흡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모쪼록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모두 다 이렇게 꿈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